집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식설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9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의 결정은 사상 초유의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요. 미국이 긴축 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달러 강세,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9월 FOMC 결과 그리고 그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 FOMC 회의 결과 연준의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연속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8월 CPI 결과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100bp의 인상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75bp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울트라 스텝 대신에 역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0.75 올릴 거라는 거는 다 예상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네. 미국에서도 0.75 올릴 거라고 봤고 이제 소수 의견이 1%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위기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제 FOMC 그 회의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0.75 올린 게 아니고 금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5 4.4, 4.5. 그러니까 평균은 4.4인데 네. 4.25에서 4.5 그 사이 그거를 근데 금년 말이 되게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석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제 발표의 전 핵심이다. 그래서 점도표가 그러니까 자이언트 네. 스텝을 이번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번 회의가 더 남았는데 네. 그 두 번 동안에 1.25%를 올려야 되니까 75, 50 하면 1.25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발표가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한번 더. 가장 놀란 그 발표다. 그래서 0.75는 다 예상을 했고 네. 이제 0.75 올리면 더 이상은 뭐 안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연말에 4.5, 4.4까지 가겠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번에 75bp 올리면서 저희가 3회 연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다음 회의에서도 75를 한다면 4회 연속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점도표나 이런 상황을 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타겟팅으로 바꾼 다음에 가장 빨리 올렸던 경우가 94년 2월서부터 95년 2월 사이였는데요. 네. 그때 1년 약간 넘는 시간에 3%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75도 그때 한 번 썼고. 네네. 그런데 지금은 75를 3번 쓰면서 6개월 조금 지난 기간에 벌써 3% 이상을 올렸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에 남을 그런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괴로울 거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놀랐던 거겠죠. 금리를 네. 내년 올릴 것 같다. 약간밖에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기에 그 전표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한 네. 2.5%로 유지할 것 같은데 네. 2.5%가 어저께까지의 미국 금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도 지금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팬데믹 우리가 6개월 전에 생각하는 그런 금리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또 놀라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김세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뭐 울트라 스텝은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는 게 정말 거침없이 3번에 걸쳐서 0.75%를 올렸는데요. 다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더 이렇게 0.75를 한 번 더 올해 말까지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 증가율이 올해 중반에 6월이나 7월에 그 꼭지점을 찍었다는 네. 기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8월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거나 그렇게 높이 올리지 않겠다는 그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그 적을 때까지.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강성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게 기대를 지금 무참히 꺾었죠. 그게 지금 9월 FOMC부터 실현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그 미국 연준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가 미국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그 낮추면은 안 된다. 어느 정도 떠받쳐 줘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요. 사실 이 믿음이 법에 미국 연준의 그 역할에 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이번 해에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되게 중요한 그런 투자자들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연준에서 정말 거침없다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마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도 물가 상승률이 이제 연준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2%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느슨할 수 있는 기대감을 완전히 부숴버렸는데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도표만 보면 예. 점도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전망치기 점도표만 보면 내후년 네. 24년에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2.3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19명의 그 FOMC 멤버들은 네. 2년이면 2%대로 간다. 그러니까 2% 목표라는 게 2.0이 아니고 2%대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준 사람들은 24년이면 PCE가 2.3, 그 중에서도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핵심 코어는 네. 그 24년에 2.3이니까 똑같네요. 네. 그리고 내년은 PCE가 2.8, 코어가 3.1이니까 네. 내년은 조금 물가를 2%보다는 조금 넘겠지만 내후년에는 확실히 2%대로 간다. 이게 지금 FOMC 사람들의 점도표에서 나타난 전망이에요. 예. 근데 근데 국민들은 그리고 원래 미국의 그 연준법에는 PCE나 코어 PCE가 없어요. 이거는 연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개인 소비 지출이나 예,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그거는 소비 자기네들이 한 들어가지 이야기예요. 않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는 거는 헤드라인 CPI라고 해서 네네. 명목 CPI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8.7이니까 지금 현재 PC가 뭐 한 6%로 잡으면 한 2%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설사 PC나 코어 PC가 2%대로 내후년에 잡혀도 그 당시에 헤드라인 CPI는 4% 5%는 될 거라는 거죠. 이거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저는 그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CPI가 2%대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연준 사람들은 아마 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4년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설사 PCE나 코어 PCE가 2%대까지 가서 네.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여론들이 아니 지금 소비자 물가가 4%인데 4%가 편하냐 당신네들은? CP 잡힌 걸로 과연 다 모든 걸 그러니까 덮을 수 있냐? PC는 네. 이거는 연준이 만들어낸 고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 헤드라인 CPI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는
2년 뒤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둘 다가 높으니까 네네. 일단 끌어내리자. 그렇죠. 지금은. 그런 관점이죠.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정점을 좀 미국의 상황들이 정점을 볼 거라 보십니까? 지금 정점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대하는 부분들. 그거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예. 같아요. 정점은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봤으면 벌써 찍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론 지금 뭐 러시아에서 저 불만 있고 그냥 뭐 이것저것 네, 얘기하기 전쟁은 때문에 계속되고 다시 있고요. 또 이제 네. 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석유 가격도 $90 이하로 그 배럴당 네. 안정화됐고 그 가스 가격이 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좀 떨어지는 추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팬데믹에서 그 운송, 생산 여기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이게 다 시작됐는데 네. 그것도 지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그 여진이 남아 있고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노동 시장의 초과 수요 그리고 또 그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이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지금 얘기했다는 2%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지금 정점을 찍었어요. 그렇지만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정점을 찍었느냐? 요거는 큰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월 수치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격한 금리 정책을 인상을. 지금 하는 거니까 네.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진짜 지금 그 정점을 찍었느냐? 요거는 좀 기다려서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여기서 가장 큰 미지수는 아까 얘기했던 석유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임금 인상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요건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그 휘발유 가격인데 휘발유 가격이 8월 한 달 동안에 10%씩이나 떨어지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많이 떨어졌어요. 6%대 그 NY 페드가 했을 때 6.2%인가 3%에서 지금 한 5.7% 떨어지고 그 다음에 5년 기대는 지금 2%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지금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그 찍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올라가는 요소가 되지 부분들이.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김세영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네. 명목 CPI와 또 근원 CPI 차이가 있고 PC에 대한 또 개념도 연준이 고려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재료들은 혼재돼 있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워낙 이게 미국 경제 고통을 주니까 네. 이제 희망과 기대가 너무 섞여서 이게 빨리 내려오리라고 언론 기사도 나오고 경제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6월에 이제 9.1% 인플레이션을 연일로 찍었고요. PCI가 예. 네. 그 CPI로 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전체 네. 물가 지수로 이제 9.1% 6월에 상승했고 7월에 이제 8.5%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8월에 지난달에 이게 8%로 희망이 워낙 섞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거 8%로 내려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8.3이 된 거예요. 그때 실망이 굉장히 컸죠. 지난달 그러니까요. 네. 8월에 그 물가 상승이 8% 이하가 아니라 8.3이 기대 같지 않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이나 그 특히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굉장히 튼튼한 구조의 인플레이션이 구축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자체의 힘으로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번에 0.75%를 9월에 올리는데 지난 8월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영어로 표현하면 로버스트하다 그러는데 강건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그 현실이 계속 이제 9월에 더불어서 올해 말까지 네.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꼭 지적해야 되는데요. 네. 그 6월에 CPI가 9.1이었어요. 미국에서 8월에 8.3이거든요. 네네. 그럼 얼마 떨어졌냐면 0.8 떨어졌어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 꺾였다고 이야기하는데 6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비로 42% 증가했어요. 네네. 그게 그게 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네요. 그게
8월 달에 24%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얼마 떨어졌냐? 42에서 24니까 18%나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에너지 비중이 얼마냐?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9%예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18% 떨어졌고 비중이 9%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충 물가가 한 1.8%는 정도는 떨어져야 돼요. 그냥 단순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9.1에서 한 7.3이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8.3이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쪽에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비스도 6월에 5.5든 게 8월에 6.1, 그죠? 그다음에 푸드도 10.4든 게 11.4.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모든 미국의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헤드라인 이 물가가 9.1에서 8.3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떨어진 거 아니다. 이게 그게 근원 CPI로도 나타나는 부분에 일부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근원 안에 CPI 이제 도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또.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 같은 경우에도 6.1로 올라와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헤드라인으로 보면 설사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물가가 잡힌 것은 아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점도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FMC에서 말하는 점도표라는 게 이제 FMC 위원들의 금리 뭐 전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점으로 다트로 표시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2022년이 올해고 2023년 내년인데 내년까지 높아졌다가 2024년부터는 점들이 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2024년 정도가 되면은 조금씩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점도표인데 맞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무리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점도표가 맞은 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틀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희망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팬데믹은 과거의 데이터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맞을 가능성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긴 그러면 하겠지만, 저거보다는 더 높게 형성된다고 봐야 될까요? 2024년 이후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한 2달 정도 가느냐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근원 인플레이션도 정점을 찍었다면은 그러면은 저것보다 더 빨리 내려갈 수가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음 한 1, 2개월 동안 더 높아진다면 저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그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은 2.5%를 바람직한 그 금리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선 그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지금 팬데믹이 다 끝나서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가 200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봤던 2021년 사이에 봤던 뭐 0%대 금리 그런 데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갈 수는 없다. 김성현 교수님 점도표를 네. 보시면서 어떻게 좀 저 설명해 주실 수 점도표는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양준석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 FOMC에 관여되는 그 연준 인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서로 합의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씩 점을 찍은 것이죠. 예상을 한 것인데 이게 사후적으로 보면 시간 지나고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9월 FOMC 점도표가 말하는 거는 올해 말까지 2022년 말까지 금리가 평균에서 중간값으로 보는데 4.4% 기준금리가 네. 그리고 내년 2023년 말까지는 4.6% 더 올라가는 더 올라가는 수치네요. 네. 걸로 평균적으로도. 이제 연준의 그 FOMC 관련된 그 인사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의 평균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2024년 2년 후부터는 그 지금 FOMC에 관련된 19명의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그 예측을 한 것인데 네. 저게 지금 상황에서의 예측이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가 그렇죠. 되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전개가 되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에 따라서 저거는 저 점도표는 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미지수는 네.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 경기 침체가 좀 가볍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지금 여기서 전문가들도 지금 논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극심한
그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인플레이션도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좀 멈추고 그다음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더 빨리 시도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면은 그러면은 뭐 저 시나리오를 따르거나 저것보다도 더 금리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따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금리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높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이 실제 경제에 반영되지 실물 경제에 반영되려면은 뭐 몇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빨리 올린 금리들이 얼만큼 영향을 줄 거냐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그 노동시장도 다음 한 1, 2개월 정도를 봐서 추세를 알아야지만 그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노동시장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면 금리 인상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에 물가 전망도 하고 뭐 성장률 전망도 했는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에 1.7%였는데 이보다 아주 많이 낮췄습니다. 1.5%포인트 낮추면서 0.2%로 제시를 했는데 신 교수님 사실 상반기에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이제 뭐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얘기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미국이 들어섰는지 이걸 갖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0.2라면 그 경기 침체는 아니죠. 그래요? 네. 연간 0.2년? 네. 어쨌든 위로 향하고 있다. 아니요. 양이잖아요. 양이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플러스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마이너스로 2분기 이 연속으로 가야만 근데 그런 정의로 하면 1, 2분기 이미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0.2라고 보는 거는 이미 상반기에 그 두 번 마이너스를 갔으니까 하반기에는 둘 다 플러스가 간다. 그래야 평균으로 0.2가 나온다고 보니까 그렇겠죠. 연준 사람들은 뭐 경기 침체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아니다. 경기 침체는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3% 든 게 1%다. 5% 든 게 3%다. 성장률이 떨어진 걸 우리는 경기 침체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0.2라도 낮추긴 많이 낮췄어도 이걸 경기 침체라고 전혀 보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설사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물가를 오늘 아침에 연준 의장이 제가 그 퍼블릭 스테이트먼트서부터 기자회견을 다 봤는데 우리는 머리가 깨져도 2% 물가 목표를 잡겠다. 가겠다. 무슨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취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네. 경착륙을 해서 충격을 좀 받더라도 네. 2% 향해 갈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8월달에 잭슨 홀에서도 아마 페인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 금리 올리려는 발목을 잡지 마라. 나는 의지가 단호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잠깐 나온 것 중에 점도표 중에요. 금년에는 저 말에 4.0에서 4.5까지 갈 거다라고 전망한 사람이 17명이에요. 전체가 몇 명이죠? 19. 2명 빼곤? 2명 빼고는 4에서 다가 금년에 4.5까지? 4.에서 4.5가 금년 말이다. 그런데 위에 지금 2022년 점을 보셨을 그거 때 보면은 맨 위랑 맨 아래에 있는 한 개씩 점 빼고는 난 저 사람이 네. 누군지 되게 궁금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더 재밌는 거는 내년도에서 19명 중에서 18명이 4.25에서 5.0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안에 2023년은 네. 맨 밑에 있는 점 하나 빼면은 저분이 이제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래에 있는 점 두 개가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이게 좀 이렇게 6명이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이 18명이 전부 다 뭐를 보고 있냐면 네. 4.25에서 5.0까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네,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다음은 0.25라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내년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자꾸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떨어질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미국 기준금리는
안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내후년에도 저 점도표 전부 다 또 상향해가지고 더 올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양 교수님 어떠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를 뭐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물가 잡으려면은 일정 부분의 고통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연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한 2주일 동안 그 경제학자들 뭐 트위터 사이트에서 이런 그 누가 계산한 게 저 돌았는데 네. 인플레이션을 진짜 잡으려면은 저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6.5%까지 올라가야 된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3% 3% 후반대거든요. 후반대인데 네. 그런데 3%를 더 올려야지만 잡을 수 있다, 잡을 수가 인플레이션을. 있다. 그런 글이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침체가 가벼울 거냐, 침체가 심할 거냐 계속 논란이 붙고 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면은 그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좀 매파라고 할까요? 그런 매파들이 확실히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은 물가를 잡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제 고민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준의 결정을 받고 우리는 이제 10월에 금통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폭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는 뭐 기존 경로대로 간다면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경로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한국은행이 이제 미국 연준보다는 확실히 그 좀 속도를 빨리 올리지 않고 0.25%씩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그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도 신경을 쓰지만 그 경기 회복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1,9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로 인해서 그 가계에 부담이 가면서 금융계 전체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런 거를 많이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저번에 잭슨 홀 미팅 끝나고 8월 말에 그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 우리나라가 미국 연준보다 더 빨리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거다. 즉 우리나라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도 그걸 지나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그 말은 우리나라는 그 금리 인상을 조금씩 미국보다는 0.75%가 아닌 0.25% 정도에서 하지만 더 오랜 기간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전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덜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 교수님, 사실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연준의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원래 뭐 4%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금리 정책도 또 새롭게 점검해 보겠다는 얘기는 10월에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지점일까요? 저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롬 파월은 지금 한 4개월째, 5개월째 입만 열면 2%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우리도 2% 물가 안정 목표를 강력하게 고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국민으로서 왜 2% 목표가 분명히 물가 안정 목표인데 그리고 과거에는 밴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밴드를 없어졌어요. 2016년서부터는 콕 찍어가지고 2.0이라고 물가 목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창용 총재가 취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공식 스피치에서 우리의 목표는 2.0%고 2.0% 잡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안 한 것이 저는 아주 파워라고 저는 대비가 된다. 그럼 시장에서는 물가 목표를 잡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걸 묻지도 않아요. 또 기자들이. 제롬 파월은 물가 목표가 2%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2%라는 목표를
강조하시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아니면 우리 목표가 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한 번도 목표가 네. 2%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한 않았다.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한은 총재께서 아니 진짜 물가를 잡으시고 싶으시면 그리고 진짜 물가 안정이 그 한국은행의 목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본 목표이기도 하면 입만 띄면 2% 목표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총력 전진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는 총재가 저는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올리더라도 그만큼 올리지 못하겠다. 갈 수 없다. 네. 우리는 미국만큼 더 보폭을 크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2.5인데 지금 미국은 3.25잖아요. 상당히 그렇죠. 1.25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10월 달에 회의가 있는데 미국은 11월, 12월에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면 종전의 말대로라면 0.25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1% 갭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빅스텝을 나름대로 시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그러니까 인상 조건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다는 저는 자체가.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처음서부터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불안하게 그걸 왜 만들었다는 하시냐 거군요. 이거예요. 아니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포워드 가이던스예요.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알려준 건데 아니 미국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버린 지가 지금 몇 달 됐는데 저는 그래서 하는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상황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미국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상황을 봐가면서 충실히 물가 안정 2%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시그널을 줘야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불안감을 좀 혼란을 없앨 수 있을 저는 것 없앨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하는 총재의 그 두 발언, 즉 2% 물가 목표를 강조하지 아니한 점하고 미국 금리보다 우리는 조금 더 뒷걸음질 치겠다. 이 말이 아까 이제 잭슨 홀 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죠. 우리 좀 더 길게 문제를 해결하다. 그런데 그게 저는 외환 시장의 환율 불안에 굉장히 큰 지금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는 총재의 분명한 입장 강조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10월 금통이 10월, 11월 저희도 2번 남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굉장히 보십니까? 지금 골치 아파요. 그리고 그 정책을 환율에 우선시 주느냐, 인플레이션에 우선시 주느냐, 실물 경제에 우선시를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지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율을 생각한다면은 거의 미국에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빨리 따라가야죠. 환율 생각하면. 그래서 네. 이거 수치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 25씩 올린다면은 그럼 연말에 3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얘기는 4.5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리 역전을 몇 번 겪었지만은 1% 포인트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3대고 4.5면 1.5% 포인트나 벌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은 12월에 그 금리를 올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11월에 다 먼저 올려야 돼요. 12월에 비상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을 생각한다면은 최소한도 2번 50을 올려야 되고 한 번을 더 75 올려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가요. 환율만 생각한다면. 환율만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확실히 올려야 되긴 올려야 될 거지만 그렇게 빨리 올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50이나 25씩은 50, 올릴 25 수밖에 정도는 없다.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빅스텝이 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물 경제 수요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정당성이 있을까? 그거는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수요가 이미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짜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선 그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은 수출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할까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선 거기에 따라가야 될 텐데 뭘 말지는 세 마리 모르겠네요. 토끼를 다 잡고 싶지 네. 그냥 한 마리 토끼만 잡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면은 근데 세 마리 다 그러면은 잡다가 다 놓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김세영 교수님? 사실 환율이 1,400원도 넘었습니다. 지금 넘어서서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금리가 지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계속 우려들은 있거든요. 예, 그 환율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예측하는 것보다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뭐 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뭐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네. 있고 그것도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순간적으로 올해 말까지 미국이 어떻게 금리를 올릴지 두 번에 걸쳐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0.75%씩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올리고 우리나라는 0.25% 두 번에 걸쳐서 올린다면은 저는 1,500원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달러당 1,400원이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깨졌네요. 예, 오늘 그게 깨졌는데 지난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 1,400원 달러당을 돌파하면은 1,600원, 1,700원까지는 한두 달 만에 갑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경제가 훨씬 안정적이고 외환 보유고도 튼튼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1,400원을 돌파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그 금융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엄청난 공포심을 그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환경은? 굉장히 빨리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1,400원 넘었네요.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한국은행이나 정책 당국에서 고민이 경제를 살려야 되냐, 물가를 잡아야 되냐? 물가를 잡아야 되냐, 네, 환율을 잡아야 생각해야 되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무너지면요, 나머지가 다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우리는 환율을 잡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해요. 물가는 잡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지만 그건 뭐 하는 법에도 그죠? 있고, 네. 네, 물가 안정은. 근데 제가 이 기회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주열 총재가 작년 8월서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물가가 크게 부각이 되지도 않는데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그 속내는 뭐냐? 이거 안 올려놓으면 환율이 무너진다는 기본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포석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창용 총재가 우리는 미국 올릴 만큼 못 올린다는 말이 왜 실수라고 보냐면 만약에 0.25 올리고 금년 말에 석 달 뒤에 기준금리 차이가 미국하고 1% 넘어가면 1,50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걷잡을 수가 1,600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많이 판 건 사실이에요. 근데 채권 투자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왔어요. 합쳐보면. 네. 순증을 근데 보면. 어디에서 나가냐 봤더니 네네. 국내 개인, 국내 금융기관,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직접 투자도 많이 하지만 증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결론, 지금 환율이 불안한 것은 외국인이 빼내가기 때문이 아니고 네. 국내 사람들이 환율 차를 생각해서 나가요. 나가는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거는 통제할 수 있다. 그거는 통제할 수 있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저 100만 불 좀 달러로 바꿔갖고 저 미국에 예금하겠다 그러면 그럼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 그게 무슨 목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증빙 서류가 있나요? 이걸 확인해 보면 우리가 좀 그 돈 어디서 나오셨는지 봉급을 모으신 건가요? 해버리면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방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이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불안하다고 자꾸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주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범이라는 거죠. 근데 통제는 가능하다 그건. 그건 통제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1,450, 1,500원 이게 무너지면 진짜 외국인들마저도 이제 한국은 환율이 무너지는 불안감들이 그러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을 방어해 주는 거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조금 아프더라도 기준금리 격차를
미국하고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아니 지나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이 가도록 해주는 같이 가야 된다고요? 네. 그거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는 외환 시장이 불안할 거라고. 우리도 75bp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75가 됐든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더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줘서 그리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일시적인 거니까 저는 환율 방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하지 않으면 외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방어하기 흔들릴 수 어려울 있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단기 경제 정책의 중심은 환이다. 외환 시장의 안정 도모하는 거다. 양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상당히 신 교수님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냥 계속 수화풀을 구해야 된다, 뭐 그런 통화 얘기가 수합 나오는 얘기요? 것 같은데요. 예. 통화 수합 가지고 그 원화 약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금리 차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그리고 금리 차가 계속 50bp 이상 되는 한, 통화 수합 가지고는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만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합을 받으면은 좀 속도가 느려지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버는 거죠. 금리를 좀 더 천천히 늘릴 시간을 버는 거기 시간을 때문에 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합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지금 그 수합으로 뭐 환율이 다시 강화될 거다. 네네. 그런 생각은 좀 원화 가치가 원화가 다시 세질 강화될 것이다. 거다.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렸고 주목을 했었는데 9월 FOMC 결과 미 연준은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앞으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는 좀 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른 환율 변동성도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에 따른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좀 시급한 순간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양준석 교수,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